7강 이제 문제풀이 편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1번 문제. 생산 가능 곡선을 물었는데요. 가장 거리가 먼 곳, 틀린 곳 고르라는 얘기죠. 한 재화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다른 재화의 생산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감소한다. 이거 포기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원이 희소하니까 하나를 늘리려면 하나는 줄여야 돼. 그죠? 생산 가능 곡선이 우하향한다는 얘기는 그거를 보여주는 거죠. 즉 기회비용 맞는 얘기죠. 주어진 생산 수준에서 대하여 한 재화의 그러니까 최대 생산을 얼마나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최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면 여기가 x제, y제다 라고 한다 그러면 x제를 y제를 여기까지 만든다 그러면 최대 x제는 여기까지 만들 수 있어요를 보여주는 거죠.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는 한 상품을 추가적으로 생산할 때 여기 포기해야 되는, 그럼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회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기회비용. 그러니까 이만큼을 늘리기, 여기서 이만큼을 늘리기 위해서 y제는 이만큼 포기해야 됩니다. 그죠? 기회비용을 보여준다는 의미. 그래서 3번도 맞는 표현입니다. 내부의 한 점에서 생산하면 이는 달성 가능하고, 달성 가능하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내부기 때문에 생산 가능 곡선 요 내부 요런 점들이죠. 그럼 여기에는 놀고 있는 실업자가 있다는 얘기고 놀고 있는 기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효율적 생산이 아니라 비효율적이죠. 비효율적. 달성 가능하고 효율적 생산은 여기 생산 가능 곡선 상에서 이루어질 때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틀린 거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보죠. 자원이 희소하여 사회가 필요한 물자를 무한정 많이 생산할 수 없다. 즉 한정돼 있다, 생산에는. 그걸 보여주는 게 생산 가능 곡선이죠. 2번 자원의 희소성, 하나를 생산하려면 하나는 포기해야 돼, 우하향하다 라는 게 그걸 보여주고 있죠. 2번입니다. 2번에는 3번 문제로 넘어가 보죠. 비교의 결정적인 거리가 먼 것, 기후, 계절, 토지 개념에서 들어갈 수 있고, 천연자원, 1인당 GDP 이런 거는 상관이 없죠. 여기 기술 수준도 들어가고요. 자본, 노동 이런 거 다 들어갈 수 있죠. 생산 요소에 해당하는 거. 3번에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국제무역에 대해서 옳은 겁니다. 상대국보다 작은 기회비용, 이런 것이 바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교 우위에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걸 뭐 해야 돼요? 수출해야지. 근데 수입한다 그랬으니까 틀렸고, 큰 기회비용은 수출이 아니라 수입을 해야지. 반대로 설명해 놨죠. 1, 2번이. 1, 2번은 틀렸고요. 교육 조건을 교육 조건은 두 재화의 교환 비율, 수입 상품의 가격분의 수출 상품의 가격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를 수출해서 몇 개를 사올 수 있냐? 그러면 여기에 영향을 주는 건 수출 수입이니까 기회비용이 영향을 주겠죠. 그러니까 3번은 맞는 표현이죠. 기회비용이 결국은 비교위에다 영향을 주고 비교위가 수출 수입에다 영향을 주니까 교육 조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4번이 3번이네요. 4번이 이미. 4번을 왜 틀렸는지 볼까요? 자유무역의 결과 한 나라의 이득은 결국 상대국의 손해다. 아니에요. 자유무역을 하면 제가 쉬운 말로 윈 한다. 자, 이걸 게임 이론에서 공식으로 쓰는 건 아닌데 포지티브 썸 게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포지티브 썸 게임. 요런 거를 제로 썸 게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로 썸 게임. 자, 제로섬 게임이라는 건 도박 같은 거예요. 판돈이 10만 원이야. 이걸로 밤새 쳤어. 그럼 누군가는 잃었죠. 누군가는 땄단 얘기야. 그러니까 누군가 땄단 얘기인 건 누군가 잃었단 얘기죠. 왜냐면 총 판돈이 10만 원이었으니까 맨날 거기서 돌고 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놈이 딸라면 다른 놈 걸 가져와야 돼. 이게 제로섬이에요. 근데 시장 무역을 하면 소비자도 좋아지고 생산자도 너도 좋아지고 나도 좋아져요. 그런 게임을 포지티브 썸이라고 얘기를 해요.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파이가 커진다는 얘기죠. 시장은 굳이 게임 이론에 쓰는 용어로 쓴다 그러면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포지티브 썸 게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두 나라 다 이득이다. 두 사람 다 이득이다. 이거죠. 자, 어쨌든 4번에는 옳은 거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로 넘어가 보죠. 옳지 않은 겁니다.
생산 곡선 위란 얘기요. 그러니까 생산 가능 곡선 여기 x제, y제 이렇게 했을 때 요 위, 여기는 달성 가능하면서 효율성이 충족되죠. 생산의 효율성이 충족된다. 오케이, 이건 맞는 표현이죠. 생산 가능 곡선 내부 요 안의 점이죠. 효율성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비효율적이다. 달성은 가능하지만 국제무역은 절대유가 아니라 비교유라고 그랬죠. 비교유를 결정하는 건 기회비용이고, 모든 재화를 상대국보다 적은 생산 요소로 생산할 수 있다면 이게 바로 뭐예요? 절대 우위에 있다면 이런 얘기잖아요. 이 나라는 국제무역을 할 필요가 없다. 그렇진 않지. 절대 우위에 있더라도 비교의 관점에서는 이렇더라도 비교의 관점에서는 무역을 하면 이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현대 무역은 뭐예요? 비교의 관점에 서 있어요. 비교의 관점에서는 설령 한 나라가 모두 절대유에 있더라도 비교의 관점에서 무역을 할 필요가 있다. 왜? 서로 좋아지니까. 윈윈하니까. 포지티브성 게임이 되니까.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5번에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설명에서 틀린 거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공급자, 수요자 모두에게. 제가 이거를 포지티브 썸, 윈윈 한다 그랬어요. 이거 아니죠. 2번이 틀렸네요. 제로썸이 아닙니다. 제로썸이라는 건 한 놈이 따면 한 놈이 잃는다는 얘기예요. 한 놈이 이익을 보면 한 놈은 손해란 얘기예요. 그런 게임이 아니에요. 포지티브성 게임입니다. 틀린 거니까 뭐 6번에는 2번이 되겠네요. 교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합이 교환의 이득, 즉 사회적 이득, 잉여가 되는 거죠. 이건 맞는 얘기죠. 총이득이죠. 교환이 없으면, 시장에서 자발적 교환 없으면 당연히 이득도 없는 거야. 즉 잉여도 없는 겁니다. 맞는 표현이죠. 오케이. 자, 6번에는 제가 이론 강의에서 뭐 제로섬, 포지티브섬 이런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자, 문제에서 좀 설명드리면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고스톱 치는 거는 제로섬입니다. 부동산 사고 파는 건 제로섬입니다. 내가 부동산에서 돈을 땄다는 얘기는 누군가 돈은 잃었다는 얘기예요. 왕창 갖다가 대출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6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7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생산과 교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겁니다. 생산 가능 곡선은 주어진 자원과 기술로 최대입니다. 생산할 수 있는 산출물. 그렇죠. 최대 어디까지 생산할 수 있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더 낮은 기회비용으로 생산할 수, 7번은 왜 틀렸는지 아시겠죠? 자, 2번 절대 우위가 아니라 요걸 뭘로 바꿔야 돼요? 비교 우위.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죠. 생산 요소 투입량이 투입량이 적은 건 절대 우위예요. 자, 그다음에 기회비용은 뭐를 결정합니까? 비교 우위를 결정하는 겁니다. 기회비용은 상대적인 거죠. 하나를 늘리면 하나를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회비용 얘기를 했으니까 절대 우위가 아니라 비교 우위. 상대국보다 작은 기회비용을 뭘 해야 돼? 수출해야죠. 그렇죠. 왜? 작은 기회비용이 비교 우위에 있는 거니까. 자, 자유무역을 하면 양국 모두가 이득, 윈윈 할 수 있다. 그렇죠. 맞는 얘기죠. 그래서 틀린 거 골라야 되니까 7번 답은 2번이 되겠네요. 8번 문제 가죠. 시장경제체제 설명 중 옳은 거 고르는 겁니다. 시장 교환에서 이득의 크기는 생산자 잉여다. 이거 왜 틀렸어요? 이득의 크기는 생산자 잉여에다가 플러스 소비자도 잉여가 있잖아요. 요 합한 것이 이득의 크기가 되는 거죠. 즉 사회적 잉여가 이득의 크기가 된다.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요. 그러니까 이득의 크기는 뭐라고 바꿔야 돼? 정확하게 생산자 잉여 더하기 소비자 잉여가 이득의 크기다. 이렇게 하면 맞는 얘기가 돼요. 자발적 교환이 이루어진다면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 이런 걸 포지티브 썸 게임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어요. 게임 이론의 공식 종류는 아니지만 어쨌든 오케이. 옳은 거 고르라 그랬으니까 8번은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시장의 교환 결과는 제로성 게임이 아니라 포지티브성 게임이 되는 거죠. 이득의 크기는 소비자 잉여가 아니라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를 합한 게 이득의 크기다. 그렇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8번에는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9번 문제로 넘어가 보죠.
자, 생산 가능 곡선과 국제물 설명 중 옳은 겁니다. 상대국보다 기회비용이 적게 드는 품목을 수입하지 않죠. 얘를 싸게 잘 만드니까 수출을 해줘야 되죠. 절대 우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무역은 비교 우위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1, 2번 다 틀렸네요. 자, 3번 자유무역을 하면 수출국은 이득이고 수입국 아니죠. 둘 다 이득이다. 모두 이득이죠. 포지티브 썸 게임. 그래서 틀렸죠. 생산 가능 곡선 상, 그 위에입니다. 여기 위, 내부가 아니라 요 상, 위에서 점은 효율성을 충족시킨다 그랬죠. 달성 가능하면서 충족시킨다. 오케이. 그래서 옳은 거 골라야 되니까 9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제 투입량.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생산 요소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산 요소로 계산하는 게 있고, 또 제가 뒤에서 또 보여드리겠지만 생산량으로 계산할 때가 있어요. 요때는 원리는 똑같은데 생산 요소로 갈 때는 작은 것을 택하는 거고 생산량으로 갈 때는 큰 걸 택하는 게 비교 위에 있는 거예요. 결과물. 요거는 노동이라는 생산 요소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죠.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먼저 한국을 고정시키고 국내 재화의 상대 가격을 알아야 돼. 그러면 XJ의 가격이다 그러면 YJ를 기준으로 8로 놓고 X의 가격은 분자에다 놔야 되죠. 요걸 약분을 하면 236, 248 하면 0.75가 나오겠죠. YJ 가격은 기준점, 비교할 놈을 X제로 놔야 되니까 6분의, 자, YJ는 8이죠. 나타내는 가치. 그러니까 요거는 YJ 가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X제랑 비교했을 때 6분의 8이니까 대략 1.3 정도 되겠네요. 뭐 반올림 빼고 얘가 1.3. 자, 그 다음에 미국을 또 기준으로 놓고 YJ 하면 15분의 10이 되겠죠? XJ 가치가.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0.6667 정도 반올림 해갖고 0.67. 자, 여기 YJ 가치는 XJ로 비교해야 되니까 XJ를 분모 10이라고 놓고 YJ 가치 분자 15 요렇게 놓으면 5, 3, 15, 5, 20, 2분의 3이니까 대략적으로 지금 얼마가 1.5가 나오겠죠. 이건 쉬운 건데. 자, 그럼 이제 비교를 합니다. 이렇게 놓고 0.5, 0.67 얘끼리 비교해야 돼요. 국가 간의 XJ를. 자, 1.3, 1.5를 비교해야 돼. 요거는 생산 요소죠. 노동 투입량을 나타내는 거니까 생산 요소니까 생산 요소로 비교하면 적게 들어가는 게 잘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은 것을 선택해야 돼요. 그게 비교 위에 있는 거예요. 0.75 대 0.67. 오, 여기 당첨. 미국은 XJ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1.3 대 1.5니까 여기가 당첨이죠? 한국은 YJ가 되겠네요. 한국은 YJ, 미국은 XJ의 비교 우위가 있는 거죠. 상대 가격이 더 싼 거죠. 싸다. 비교 위에 있다. 그죠? 그러면 한국은 뭘 수출해야 되냐면 YJ를 수출해야겠죠. 그 다음에 미국은 XJ를 수출해야 되겠죠. 도둑 2번에 있네요. 그렇죠. 요렇게 우리가 이제 좀 후반부에 가면 생산량을 가지고 이제 계산하는 문제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러니까 각각을 이렇게 상대 가격을 각각 계산하고 요렇게 비교를 하는 겁니다. 요렇게 위아래로 그러니까 이해되셨죠? 한국을 고정시켜 놓고 국내 상대 가격, 미국을 고정시켜 놓고 국내 상대 가격 다 계산한 다음에 재화를 고정시켜 놓고 비교하는 거야. 재화를. 그래서 제가 이론편에서 2번 한다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재화를 고정시켜 놓고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자, 이제 10번에는 2번이 되겠죠. 무역과 관련해서 옳은 거 고르는 거네요. 비교 우위는 후천적 자원뿐 아니라 부전 자원 차이. 그렇죠. 자, 후천적인 자원이라는 게 바로 뭐가 있냐면 나중에 생긴 거예요. 뭐 노동이라든가 자본, 기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부전 자원은 천연 자원을 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발생한다 그랬으니까 11번은 1번은 무조건 맞는 거네요. 1번이 답이네요. 상품 차별화로 인한 교육은, 자, 이거는 사실은 이 문장은 우리가 거시경제 후반에 무역이론을 또 현대 무역이론을 계속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나오는 건데 지금 미리 살짝 정리해 드릴게요. 비교 우위는 이런 거, 천연자원 요런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래서 뭐를 잘 설명하냐면 선진국하고 후진국 무역은 잘 설명해요. 그러니까
선진국은 자본이 풍부하잖아요. 기술력.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만들어 수출하고 후진국은 천연 자원이 좀 많단 말이에요. 노동 이런 게 노동이 많잖아요. 노동 인건비 이런 게 싸잖아요. 그래서 노동 집약적인 걸 수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설명하는데 선진국하고 선진국은 잘 설명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본 집약제 중에 자동차가 대표적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선진국이잖아요. 자동차 만들죠. 아프리카 가나는 후진국이에요. 노동이 싸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가나한테 자동차를 수출하고 가나로부터 노동이 풍부한 노동 집약적인 어떤 재화를 농수산물이겠죠? 수입하는 건 이해가 돼. 그게 비교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부존 자원의 차이. 예, 그런 것, 뭐, 후천적 자원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자동차를 수출하고 수입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죠? 두 나라 다 자동차를 만들어요. 자본 집약제를 해요. 이건 설명이 안 돼. 그러면 그게 바로 상품 차별화예요. 상품 차별화로 무역을 설명하는 건 어떤 거냐면 선진국과 선진국, 즉 둘 다 자본력이 풍부한 나라끼리 자동차 만들고 자동차 만드는데 두 나라끼리 수출 수입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설명하는 건 상품 차별화 때문에 그렇다. 미국 자동차가 뭔가 다르거든. 한국 자동차가 뭔가 미국 자동차가 다르거든. 그래서 서로 수출 수입을 한다. 그래서 이게 왜 틀렸냐? 선진국들 사이보다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 이게 아니라 상품 차별화는 선진국과 선진국 무역을 잘 설명하고 비교위는 선진국과 후진국을 잘 설명해 준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여기서 한번 해두자고요. 오케이. 그래서 틀렸다. 어쨌든 2번은 3번. 비교우위가 있더라도 절대적 여류에 있는 상품은 상대구 아니에요. 비교우위가 있으면 절대 여류에 있든 절대 우위가 있든 상관이 없어. 얼마든지 수출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조건 비교의 관점에 있다. 비교에 있으면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비교에 있으면 무조건 수출. 이런 얘기예요. 비교에 있는 걸 수출하는 거니까. 절대 열이든 절대 상관없이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무역은 아니죠. 절대 우위가 아니라 비교 우위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11번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12번 가죠. 특정 상품을 다른 생산자에 비해 더 적은 기억에 들어갈 거는 기회 비용이 들어가야 되죠. 틀린 거 고르는 겁니다. 생산할 경우 뭐가 있다고 얘기해요? 절대 우위가 아니죠. 비교 우위가 있다. 그리고 특정 상품을 더 적은 생산 요소를 투입할 때는 뭐가 있다고 얘기해요? 절대 우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기억은 기회비용 맞고요. 니은 비교의 맞고요. 디귿은 비교의가 들어가면 안 되고 절대의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3번이 틀렸죠. 이렇게 요거는 이제 이런 걸 묻는 거죠. 비교의 개념과 절대의 개념을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죠. 자, 이제 12번 끝났고 13번 국제무역. 요건 이제 어떤 뉘앙스냐면 자유무역을 하면 윈윈 하는데 포지티브성 게임이 되는데 왜 반대합니까?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이유죠. 보호무역을 왜 하자고 합니까? 한 4가지 정도 정리해드렸죠? 육지산업보호론, 고유문화 유지, 그 다음에 안보, 환경 이런 거죠. 3번은 아니에요. 완전 전문화를 통한 효율성을 달성을 하려면 자유무역을 하자는 얘기예요. 자유무역을 할 때 이런 좋은 효율성이 달성이 되는데 왜 반대하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요 효율성 달성은 국제무역을 해야 되는, 즉 자유무역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자유무역 반대 이유로는 부적당한 거죠. 13번에는 3번이 되겠네요. 14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겁니다. 비교율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가변적이죠. 그렇죠. 일국의 생산 기술이 늘어나면 비교율가 없던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비교에 있는 것만 생산하고 교육하는 것을 그렇죠. 완전 전문화라는 건 몰빵하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비교에 있는 것에 다 집어넣어서 그것만 생산하는 거야. 비교이 없는 건 생산 아예 안 하는 거야. 이런 걸 완전 몰빵, 완전 전문화를 한다. 완전 특화. 그러니까 14번에 2번은 맞는 표현입니다. 교육 조건이란 두 재화의 교환 비율이죠. 그러니까 교육 조건이 좋아졌다는 얘기는 내가 수출하는 상품의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수입하는 상품의 가격은 그대로거나 혹은 더 내려갔다는 뜻이죠. 국제무역에서 발생하는 무역 격차 아니죠. 국제무역과 국내무역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국제무역을 할 때는
기축통화, 즉 세계적인 통화를 달러를 써야 된다는 얘기고, 또 하나가 국제 무역 격차, 국제 수지의 문제 이런 거를 쉽게 조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역 분쟁이 발생하죠. 그래서 4번이 쉽게 조정된다 그랬으니까 틀려서 쉽게 조정 안 된다. 이게 맞는 거죠. 14번에 4번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비교 우위를 할 건데 제가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비교 우위를 할 건데요. 비교를 하는 건 두 가지예요. 생산 요소 대체적으로 노동이 나오죠. 노동으로 뭐 문제를 많이 내죠. 그 다음에 생산물 이렇게 들어가는데 계산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얘는 최소값을 갖는 거라면 얘는 생산물은 똑같은 투입에 대해서 많이 만드는 게 나한테 비교 위에 있는 거. 내가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최대값을 고르는 게 차이점이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요거 그대로 가자는 거야. 한 시간에 이제 노동자니까 노동을 투입했겠죠. 한 시간 동안 나온 거. 그러면 한번 표로 만들어 볼게요. 제가 여기 A국이 있고 여기 B국이 있는데 하나는 쌀, 여기는 옷, 여기는 이제 생산물입니다. 쌀을 8kg 이렇게 나오고 옷은 4벌 이렇게 나오죠. 자, B국은 쌀을 6kg, 옷은 12벌. 이럴 때는 방법은 똑같이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죠. 자, 여기에 이제 A국을 고정시켜 놓고 여기에 쌀의 상대 가치를 보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 4분의 8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2가 나오죠. 2. 자, 요거를 한번 봐보죠. 그러면 8분의 옷을 봐야 되니까 4가 나오니까 얘는 2분의 1이죠. 0.5가 나오는 겁니다. 자, 2고 나오고 0.5. 자, B국을 고정시키고 또 가보죠. 얘를 알고 싶으면 상대 가격이니까 12분의 6 이렇게 해야 됩니다. 0.5가 나오네요. 자, 얘를 알고 싶으면 옷을 알고 싶으면 6분의 12를 해야 돼. 그럼 여기 2가 나오죠. 자, 이제 여기서는 이제는 상품간 비교를 해야 됩니다. 자, 쌀을 놓고 비교를 해보자는 거야. 쌀. 요렇게. 그럼 여긴 2가 나오고요. 2 대 0.5. 요렇게 나왔죠. 당첨. 그러니까 요럴 때는 생산물이기 때문에 더 큰 게 당첨이야. 2가 당첨이 돼야 돼요. 그렇죠? 2가. 더 큰 놈. 자, 그 다음에 옷을 갖다가 해보자고. 여기 0.5죠? 여기 2죠? 큰 놈이 당첨이에요. 여기 당첨. 다시 말해서 B국은 옷이 되는 거죠. 옷. 그쵸? 옷에 비교위가 있고 A국은 뭐에 있어요? 쌀. 자, 계산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생산물일 경우에는 큰 놈이 비교위에 있다. 그러니까 A국 노동자는 옷 생산에 비교를 간다 그랬는데 옷이 아니죠. A국은 지금 여기서 봤지만 이 갖는 게 쌀이잖아요. 쌀이에요, 쌀. B국은 옷이에요. 반대로 설명했어. 그러니까 2번도 틀렸네요. A 노동자는 옷 생산에 아니라 쌀 생산에 특화해야 되죠. 전문화해야 됩니다. 얘는 옷 생산에 비교해 있는 것. 그러니까 1번이 틀리니까 2번도 자동으로 틀리네요. 자, 이제 이렇게 가보죠. A국 노동자는 옷 한 벌을 생산하기 위해 쌀 3kg을 포기한다. 이거 기회비용 얘기라 아무 얘기도 아니에요. 정말 쉬운 얘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옷 한 벌을 생산한다. 그러면 원래 한번 봐보세요. A국이 4잖아요. 옷을 4벌을 생산하려고 그러면 그 1시간을 옷에다가 1시간을 옷에다가만 쓰잖아요. 그러면 쌀을 생산 못 해요. 8kg을 포기해야 돼. 맞죠? 자,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 1시간인데 1시간을 투입하면 옷을 4벌을 만들어. 그러면 쌀은 하나도 못 생산한다는 얘기잖아요. 4벌을 만들기 위해서 8kg을 포기해야 돼. 그러면 양쪽을 4로 나눠보자고. 그럼 여기 한 벌이 되죠? 4로 나누면 2kg을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3kg가 아니라 2kg. 자, 똑같은 맥락으로 B국을 봐볼게요. B국은 6하고 10인데 옷이 나왔어요. 옷. 그럼 B국은 12벌을 생산하게 해서 1시간을 12벌에 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쌀은 생산 못했잖아요. 6kg이 포기가 된 거야. 양쪽을 12로 나눠보자고요. 그러면 옷을 한 벌을 생산하려면 얘는 12분의 6, 다시 말해서 2분의 1이죠. 2분의 1, 0.5. 2분의 1kg을 포기해야 된다. 이건 맞죠. 2분의 1kg을 포기해야 된다. 4번이 되는 거죠.
16번 가보죠. 자, 옳지 않은 거. 공급 곡선은 한계 수용 의사 금액을 보여준다. 최소 금액이죠. 뭐 이거 한계용 한계 편익은 체감하죠. 소비할수록 만족감이 줄어든다는 얘기요. 수요량이 늘어남에 따라 아이고 2번은 틀렸죠. 16번에 2번. 왜? 내가 만족감이 떨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불할 의사 금액, 최대 금액은 상승하는 게 아니라 하락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죠. 자, 2번은 뭐 벌써 답은 나왔고요. 어느 두 자를 모두 직접 생산할 때보다 전문화에 의한 무역을 할 때,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재화를 다 자기가 직접 만들 때보다 전문화에 의한 무역을 할 때 두 재화를 더 많이 소비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윈윈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왜? 내가 수입하는 재화는 내가 직접 만들 때보다 더 싸게 수입하니까 훨씬 많이 사서 먹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소비한다. 내가 더 많이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가 돼요. 어쨌든 그러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더 좋아진다. 한계 비용은 채증하죠. 한계 생산이 체감하니까 공급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내가 받고자 하는 한계 수용 의사 금액은 당연히 상승하는 거죠. 오케이. 이건 앞에 거 좀 복습을 해본 겁니다. 자, 그래서 16번은 2번이 되겠네요. 틀린 게. 17번 문제로 가보죠. 경제학 전반적인 건데 옳지 않은 것. 주어진 가게에서 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하면 초과 수요잖아요. 초과 수요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못 사는 사람이 많아. 그러면 많이 주고서라도 살려고 하겠죠. 즉 가격 상승하게 된다. 당연히 맞는 얘기가 됩니다. 자, 무역은 절대 우위가 아니라 뭐다? 비교 우위. 틀린 거 골라야 되니까 답은 2번이 벌써 결정이 났네요. 소비자는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 곡선을 따라 수요량을 증가시킨다. 그렇죠. 수요 곡선이 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가격이 이렇게 있다가 하락을 하면 이렇게 상에서 이동한다. 이걸 수요량 변화라고 그런다. 량자를 집어넣는다. 오케이. 하락했으니까 증가하는 건 맞죠? 수요 법칙에서 반대로 움직여야 되니까.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세테리스 페리부스 가정이죠. 주어진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공급 계획이라고 한다. 맞는 얘기요. 그거를 시각화시킨 걸 공급 곡선이라고 얘기한다. 그렇죠? 둘 사이 관계가 비례한다. 양의 관계를 공급 법칙이라고 얘기를 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17번에 틀린 거니까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18번. 가장 옳은 겁니다. 경제학의 주요 관심은 생산, 분배, 소비. 근데 요거 도덕에는 관심 없어요. 어느 게 옳은 거냐, 그른 거냐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관심은 이거야. 생산, 분배, 소비. 요 도덕 때문에 틀린 거예요. 자, 옳은 거니까 이건 틀렸고 도덕만 빠지면 이건 맞는 문장이죠. 기회비용이 작은 수입이 아니라 기회비용이 작으면 수출을 해줘야 돼. 높은 상품은 수출이 아니라 수입을 해줘야 되는 거죠. 18번에 2번 틀렸고요. 3번 소비자 수구 증가, 보완제 가격의 하락은 수요를 증가시켜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 자, 제가 이제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소비자 수가 증가하면 여러분 가격만 이동 안 시키고 곡선 상에서 하잖아요. 소비자 수가 증가하면 수요 증가하는 건 당연히 맞습니다. 근데 요거 이해를 해야 돼요. 보완제 가격의 하락. 제가 보완제는 동시 소비를 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김치 수요는 김치가 아니고 요걸 다른 걸로 바꿀게요. 라면으로 갈게요. 라면 수요는 연관제 가격이니까 보완제 동시에 소비하는 거. 김치 가격 이렇게 나보죠. 김치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나는 라면 먹을 때 100% 김치하고 같이 먹어야 되는데 이제 김치 가격이 떨어지니까 라면을 먹을 때 들어가는 게 더 싸졌죠. 그러니까 라면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라면 수요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증가하면 어느 쪽으로 이동한다고요?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맞는 표현이에요. 전부 다. 18번에 3번은 정확하게 맞는 표현입니다. 만약에 이걸 대체제라 그런다면 라면의 대체제가 콩국수잖아요. 만약에 이 문제가 콩국수 대체제 이 보완제를 대체제 가격이라고 얘기하면 이건 틀리죠. 콩국수 가격이 하락하면 나는 라면을 안 사 먹고 콩국수를 사 먹으니까 라면 수요가 줄어듭니다. 즉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돼요. 자, 폐쇄 경제에서는 3대 주체가 있죠. 국가, 정부, 가계, 기업이자. 개방 경제라 그러면 해외 부분도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거 틀렸네. 왜? 국제기구는 안 들어가. 국제기구는 안 들어가고 딱 셋만 들어가죠. 가계, 기업, 정부 요 셋만 들어갑니다. 국제기구 때문에 틀렸어요. 국제기구는 경제 주체라고 보기 또 어렵긴 요소가 있는데 어쨌든 18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